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추경과 민생 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버스가 멈춰서지 않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여성 혐오적 발언으로 여성과 국민을 모욕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네, 5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 반장,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정치권에 상당히 뼈 있는 당부를 했는데요. 네. 낡은 이념의 정치를 버려야 한다. 네. 또 막말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대립의 정치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방금 오프닝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막말 논란이 있잖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등을 다 포괄적으로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게 풀이됩니다. 좋습니다. 최 반장,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동안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크게 투트랙으로 수사를 해왔었잖아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뇌물이네요. 네, 영장을 청구했고요.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서 더 수사를 진행한다고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좀 중요해 보이죠.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요.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 씨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내용인데요.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 계획서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남아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에 뉴스룸에서도 한번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이 제기하는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는 전 씨가 허위 날조한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김용장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 행세를 하던 사복 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본인이 이제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짧은 머리에 일부는 가발을 썼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이들이 선봉에 서서 방화 등 극렬 행위를 주도하고 또 유언비어를 유포했으며 시민을 폭도로 만드는 공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본인이 쓴 보고서 4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5건이 미국 백악관으로 전해졌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중에 3건을 직접 읽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고요. 네,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법정 용어로 말하면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 6개월 동안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했던 대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본인 이제 석방을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석방되면은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매일같이 법정에 나오는 아내를 또 좀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임종원 전 차장의 바람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속보를 좀 전하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수사단 속보와 장자연 진상조사단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등 외교안보 뉴스와 청와대발 소식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설화 논란, 또 공전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조금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윤중천도 전혀 모른다는 그런 입장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에 대한 13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 법무부 과거사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재수사를 권고할지 여부가 관심이 가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찰이 주말인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흘 전에는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엔 이 절반도 안 되는 6시간 만에 나왔는데요. 김 전 차관은 모르쇠 전략을 펼쳤습니다. 윤중천이 누구냐, 또 별장도 난 가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요. 통상 수사 전략을 보면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 전 차관의 경우 일체 딱 잡아 떼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진짜 모르세요? 자, 그러나 앞서 윤중천 씨는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고 또 직접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건 이미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자, 수사단은 오늘 오전 윤중천 씨를 다시 불렀는데요. 이번에 7번째 소환이었습니다.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신병 처리를 앞두고 검찰이 막판 다지기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오늘 오후에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현금 500만 원과 접대비,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으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1억 원을 포기하게 만든 것 등입니다. 자,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게 또 다른 스폰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업자 이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시로 밥값이나 용돈을 줬고 그 금액은 3천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다만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이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이번 신병 확보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장자연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오늘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 씨 사망 직후 진행된 검경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나 특정인의 혐의를 밝힐 만한 증거를 확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법무부는 이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장자연 사건은 지난해 4월 진상조사가 시작된 이후 13개월 동안 진행돼 왔는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된 셈이죠. 그동안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료 배우 윤지호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이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지호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건 위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문밀 검찰총장이 당초 내일쯤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추후로 미뤘는데요. 이 쟁점 등 검토 사항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동안 문 총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 이 검찰의 반발이 사실은 크지 않은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려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실제보다도 더 언론에서 더 크게 반발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소통은 항상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또 오늘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막강한 정보 인력을 가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까지 더해지면 아무도 경찰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바로 과거 자유당 때와 다를 바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에 출석해 여당 위원과도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럼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내놓으면 경찰서하고 검찰 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사법 절차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의 반발이 크자 이 정부가 다소 빨리 이 차기 검찰총장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을 추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최 반장이 이제 세 가지 뉴스를 다뤘는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자연 진상조사단에서 조금 전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관련한 얘기,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뤘는데 특히 이제 장자연 진상조사단의 보고 내용은 저희 회의 중간에도 속보가 좀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 그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김학의 전 차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일단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윤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명절 떡값 등으로도 총 2천만 원 안팎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08년 초에는 윤 씨의 원주 별장에 있던 이 감정과 1,000만 원짜리 서양화를 가져간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윤중천 씨 사이 이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서 이 씨가 이 1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또 이 김 전 차관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도 이 차명 휴대전화나 용돈 또 생활비 등으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김학의 전 차관하고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이모 씨, 이 최근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이모 씨는 2008년 초 자신도 이 동영상 속의 여성처럼 이 머리가 단발이었다라는 걸 근거로 이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최근 검찰이 이 동영상 촬영 날짜가 2007년 12월쯤이다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니까 진술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과는 무관하게 이 이모 씨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먼저 뇌물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범죄 수사에 나서겠다는 게 일단 검찰의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 반장의 얘기대로 오늘 그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의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장자연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서 보고 관련해서는 저희 회의 중간에 속보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또 소식을 하나 보니까 이게 이제 법무부 과거사위에 이제 보고를 한 거잖아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오늘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20일에 최종 결과, 장자연 진상조사와 관련된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조금 전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가 조사단에 조금 더 이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수사 권고,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어디까지 수사 권고가 될지가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이죠. 정확히 일주일 후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는 얘기했는데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그 기념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전 미국 정보요원이죠. 김용장 씨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가 그 광주에 당시에 내려온 거를 본인이 뭐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용장 씨는 1980년 5.18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군 육군 방첩부대인 501 정보여단 광주 파견대에서 군사 정보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40여 건의 첩보를 미국 국방성에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5.18 당시 금남로에서 집단 발포가 시작된 건 5월 21일 오후 1시쯤인데 김 씨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월 21일 점심 12시를 전후로 해서 K-57 제1전투비행단에 왔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두환 당시 사령관은 헬기를 타고 왔고 오자마자 비행 단장실에서 회의를 했다면서 정호영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대장 등이 참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저희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헬기를 타면은 절대적으로 남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플라이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비행 계획서입니다. 이 플라이 플랜을 찾아보시면은 만약에 파기를 하지 않은 한은 절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장 씨는요, 또 지만원 씨 등이 뭐 줄곧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 북한군의 광주 침투설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한 일이 없었고 관련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한반도 상공에 2대의 군사첩보 위성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북한과 광주를 집중적으로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북한군 600명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의 군사첩보 위성이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정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를 뭐 피해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김용장 씨의 주장이고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목은 전두환 씨가 이제 당시에 광주를 방문한 이후에 시민군에 대한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는 게 이제 또 김용장 씨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핵심 증언들이고요. 마침 또 오늘 광주에서는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 본인은 안 나왔죠? 네,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11일 열린 재판에 출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고 기일에는 출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는데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들은 헬기가 내가 타고 있는 차를 향해 집중적으로 사격했다. 내가 본 것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헬기 사격은 분명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있었는데 김규현 전 외교안보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정 증언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이 알려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적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일지가 2015년 12월에 작성된 건데요. 이 김규현 전 수석 그 업무일지를 보면은 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정부 의견 분명하게 조속히 보낼 것, 개망신 안 되도록 세계 속에 한국 유념, 국격 손상, 지혜롭게 처리 뭐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망신이라고 써 있네요, 진짜요? 예,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김 전 수석 말을 좀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본인도 말을 해놓고 나서 이 개망신이라는 표현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좀 그랬는지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고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
라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2012년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세계적인 망신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검찰도 재차 그런 의미냐 정말 맞냐 그런 의미 이렇게 물었고 이 김 전 수석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정부의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서 문제를 종결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걸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 꼽히잖아요. 그 소송이 지연된 부분이요. 이런 여러 가지 또 배경이 있었군요. 자, 임종원 전 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속보로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던 본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사실 뭐 원래대로라면 오늘 자정까지가 구속 기한이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이 정치인들로부터 이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앞서 임 전 차장은 석방이 된다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면서 이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울먹이며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서 기소가 됐잖아요. 조금 전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검찰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최후 진술은 아니죠. 변론에서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네. 전두환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 내려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정치권과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는 방식은 5당 대표 회동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막말과 분열의 정치로는 희망을 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메시지 또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GDP입니다. 요새 대북 식량 지원, 또 북한의 식량난 소식을 다루다 보니까 문득 북한의 1인당 GDP는 얼마일까 궁금해졌는데요. 자, 그래서 직접 IMF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코리아 K를 찾아서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려보니까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31,940달러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노 데이터, 기입된 수치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겠죠. 자,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코노미스트가 재미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월드 데이터랩이 중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야간 사진에 찍힌 불빛을 토대로 경제 규모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사진만 보면 평양 외에는 불빛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마치 섬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1,400달러, 우리 돈 약 165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세계 10대 빈곤국 수준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So you'll recall, Jonathan, that it's permissibl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the sanctions permit the North Koreans to purchase food products. That's why when I see things like happened on Friday night, where the money could have gone to taking care of his own people, it's so unfortunate. 네, 지난 3일이죠.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북한의 곡물 총 생산량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서 올해 북한 주민 40%에 달하는 1,000만여 명이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 김현철 장관 또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오늘 방한 중인 세계 식량 계획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논의가 오갔는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또 국내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각각 민화협 등 민간단체와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정책 자문위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 매체 메아리에 실린 개인 칼럼 형식의 글인데요. 주변 환경에 얽매여 남북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교류 내용이 담긴 남북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자, 또 다른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사실상 같은 주장을 담았습니다. 개성 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면서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이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 사업에 대한 간섭에 명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앞서 9일이죠. 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쌀 가지고선 협상장에 못 나간다는 시위성 행보라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인도적 지원으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접근 방식에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꺼리는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북한 날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매우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 어느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겁니다. 자, 대신에 폼페이오 장관이 배드캅, 나쁜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이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핵 개발에 시간을 벌어준 전임 정부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Past efforts, agreements that we'd entered into with North Korea only produced more North Korean nukes and American diplomatic failure. Our diplomacy with the DPRK is laser focused on making sure that we never again have to reopen the North Korean nuclear file.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할 여야 대표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량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고 또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죠.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5당 대표가 아닌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또 여야적 협의체는 교섭단체 3당만 만나자라는 역제안을 해왔습니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가 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표 회담의 목적이 식량 지원에 대한 여야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였고,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또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5당이 함께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북 지원 논의 대표 회동 5당 원칙 재확인입니다. 네, 국회 상황은 이따 야당 발제에서 좀 추가로 짚어보겠지만요. 마지막에 나온 제목대로 청와대는 황교안 대표의 제안,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자는 제안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 또 5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이 협의체가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선 5당 대표가 아닌 1대1 회동을 하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안은 여야가 함께 대북 지원 논의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로만 진행하자는 이 역제안에 대해서도 5당이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만 청와대는 이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을 수용할 경우에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 1대1 회동을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방안을 한국당 측에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5당 대표 회담을 먼저 한 후에는 얼마든지 1대1 회동도 가능하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이 카드를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1대1 회담 개최 시기는 5당 대표 회동 당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별도의 날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그런 얘기고요. 지난주 금요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저희가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집권 3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권 3년 차, 그러니까 집권 2년 차 이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양반장. 그중에 정치권을 향해 또 쓴소리를 던졌죠. 예, 오늘 뭐 우선 오늘 그 회의 청와대 전 직원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가 생중계됐어요. 예, 그 네. 관내에서는요. 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취임 3년 차에 돌입하는 첫 회의니만큼 공직사회, 뭐 정치권을 향한 여러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먼저 정치권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정치권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서 안타깝다.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려야 한다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특별히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자, 뭐 앞서 얘기했듯이 청와대는 이 대북 지원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 제안한 상태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여야 할 것 없이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런 취지인데 일부 보수 야권에서는 과거와 같은 색깔 공세에 이어가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들으신 대로 태도 변화를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또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 막말을 거론한 건 최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 등을 비판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논란은 잠시 후에 이제 양반장 발제 때 추가로 알아보고요. 일단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와서요.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하고는 좀 분리해서 바라보자는 기본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식량 지원 논의가 사실 본격화된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 입장을 확인한 지난 8일부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후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속도 조절이 이뤄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서 접근 또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철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WFP가 FAO와 함께 북한의 식량 조사를 하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의 기본 입장에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WFP와 통일부 사이에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 지원 형식과 관련해서 직접 지원 방식과 함께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등 이 간접 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후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미 양 정상이 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 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직접 지원 방식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으로 조금 선회하려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얘기네요. 고반장 얘기 들어보니까. 자, 주제를 바꿔서요. 버스 파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전국 버스 노조가 버스 총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이 됐는데 중앙정부가 오늘 직접 중재에 나섰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버스 노조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약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는데요. 노조 측은 주 52시간 제도 적용으로 인한 인력 충원 또 그리고 임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일단은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버스 요금과 관련해서는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최 반장. 네, 김현미 장관은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버스 요금 인상 없이 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버스기사를 충원하려면 각 지자체가 나서서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그 후에 정부가 이 부족한 부분을 예산과 제도 정비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반장들이 얘기했던 대로 총파업을 막으려는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좀 잘 좁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속보가 있는데요.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조금 더 대화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막말 분열의 정치 희망 모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토요일 텃밭 대구에서 네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2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폭탄 정권이라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건 나경원 원내대표였죠.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 오늘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대구는 데시벨부터가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이 대구 시민들의 환호 정말 대단했죠. 자, 행사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 이 광장 그야말로 보시는 것처럼 인산인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기운에 한껏 탄력받은 듯한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권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폭탄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인생 폭탄,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마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 차례입니다. 한국당이 이번 장외 집회 때마다 선보이는 저 무대, 패션쇼 런웨이 무대, 나경원 원내대표 등장 역시 엄청난 환호 터져 나오죠. 나 원내대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보수파의 성지, 우리 자유한국당의 베이스 캠프, 이곳 대구 우리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레와 같은 환호 쏟아지면 누구든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흥분은 통제력을 잃게 하죠. 오버액션과 애드리브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발언 나오고야 만 겁니다. 이렇게요. 문파,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삐 처리를 했습니다. 예. 고품격 정치 시사 토크쇼 정치부에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저급하고 품이 없는 말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문파라는 단어도 참 저속하긴 매한가지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 밑에 있는 거는 저속일 뿐더러 반여성, 혐오, 아주 안 좋은 거 다 갖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이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 만든 조어란 말이죠. 자, 나 원내대표 행사 끝나고 저렇게 갈 때만 해도 잠시 후에 어떤 평지풍파가 있을지 짐작도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면서 행사장을 손흔들면서 떠납니다. 자, 이후 기사 팍팍 뜨고 SNS에도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막 비난 쏟아지죠. 정확히 3시간 30분 지나서 나 원내대표 인터넷상의 표현을 무심코 사용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나 원내대표한테 이런 단어를 입력을 시킨 걸까? 억측이 무성한데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용욱 전 의원이다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자, 나 원내대표 발언하고 똑같은 내용의 SNS 글에서 그 문제의 표현 딱 들어있더란 겁니다. 자,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가짜 뉴스인 줄 알고 왔는데 헐, 실제로 쓰셨네요. 자, 전효옥 전 의원 물러서지 않죠? 아, 그거 달아 빠진 구두 밑창이란 뜻이에요. 표준어입니다. 아, 네, 바로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런 구두 상태, 저걸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맞기는 한데, 그 뜻이 맞기는 한데 솔직히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문맥에도 맞지 않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죠. 나 원내대표 그 말뜻을 모르고 썼다면 사리 분별이 없는 것이요. 알고도 썼다면 이랬다는 겁니다.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논평도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교활이라는 단어, 인터넷에서 황교안 대표 비난할 때 이름과 섞어서 쓰는 그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 이해식 대변인 역시 그걸 모르고 썼을 리는 만무할 거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전국 4차례에서 봉축 법요식 진행됐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 모두 이 조계사로 달려갔는데, 자,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 중인 황교안 대표만이 경북 영천의 은혜사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어제 황 대표의 이 봉축 법요식 참석 놓고 불편한 말들도 나옵니다. 특히 어제 법요식 참석이 당대표 이후 처음이라 많은 기대를 모았다는 건데 더더욱 그랬다는 거죠. 자, 불교방송 보도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자, 황 대표 법요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렇게 합장을 하는 대신 그냥 두 손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기만 했다. 또 반야심경 등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도 목탁 소리에 맞춰서 반배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또 법요식 마지막 순서, 그러니까 부처님 목욕을 시키는 관불의식 때도 외빈 중에서 가장 먼저 호명이 됐지만 참여하지 않고 외면을 했다라는 게 불교방송의 보도였습니다. 자, 불교방송, 불교계 지적, 아무리 황 대표가 독실한 개신교인이라도 무릇 대통령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소식 넘어가죠.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 씨 결국 지난 토요일 명시를 간 넘겨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은 위험성이 크다, 수사 및 재판 회피할 우려가 크다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SNS에 글 하나 올렸는데, 계란 2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되고 나한테 개 입마개 사진 만들어준 1인 시위자는 무죄를 받았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는 이제 공식이 됐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 받고서 김진태 의원 그래도 검찰보다는 법원이 낫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그새 좀 생각이 달라진 걸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본인이 이제 3시간 반 만에 사과를 했지만 그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비판 발언도 저희가 좀 들어봤었고요.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까지도 SNS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본인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보수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에 홍준표 전 대표에게 했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당대표에 대해서 고름, 암덩어리 등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등돌리게 하는 막말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던 바가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돌려준 셈입니다. 자, 민주당 여성 의원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단순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비판 입장을 내놨잖아요. 일단 본인은 모르고 쓴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일단 한국당 측에서는 당초 연설문에는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애드리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표현인데 그걸 여성 원내대표의 연설 원고에 넣을 사람이 어디에 있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흥 연설을 하다가 실수한 것일 뿐 준비된 원고에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발언이 나온 직후에 현장에 있던 당직자 또 참모진들 다 비상이 걸렸다는 거고요. 뒤늦게 그 표현의 의미를 전해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는 문바나 뭐 혹은 문펜 같은 용어 중에 하나인 걸로 알았지 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파장은 계속 이어질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그리고요. 18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밝혔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호남 진입을 다시 시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마디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서 한 말인데요. 이 황교안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것은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지난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광주에 왔을 때 광주 시민들이 유세장에서 돌을 집어던지고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대구로 가서 광주에서 얻어맞다고 엄청나게 이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라고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기 올 자격을 얻으려면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 망연한 사람들을. 근데 그거를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그리고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네, 유시민 이사장의 뭐 개인 주장이잖아요. 뭐 저희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대하는 3가지 방법을 또 추가로 얘기했다면서요. 예, 뭐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주장처럼 황교안 대표가 그런 의도로 온다면 광주 시민들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붙이지 말고 악수하지 않고 뒤돌아서는 게 최선이다. 이런 뭐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야말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다라면서 우파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추가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3일이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이 전부 겹치는데 마침 그 즈음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자신과 임기를 함께했던 대통령이니만큼 추도식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재임 기간 중엔 다소 성향이 맞지 않는다 이런 또 평가도 있었지만 이라크 파병이나 또 한미 FTA 협상 등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손을 잡은 파트너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일이었죠.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농성 천막을 기습 설치했는데 관련한 이제 논란이 이후에 좀 지속이 됐잖아요. 서울시가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지난 금요일이죠. 10일 오후 7시쯤에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부근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들과의 몸싸움 끝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다음 날인 11일에도 오후 5시쯤에 천막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탄핵 결정 시위 때 숨진 시민들을 추모하는 시설이라면서 세월호 추모 공간과 같이 존중해달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8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통보했습니다. 8시요? 네. 지금이 정각 오후 6시니까 정확히 2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대한애국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최 반장? 대한애국당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직접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천막 하나를 철거시키면 2개를 칠 것입니다. 2개를 철거하면 4개를 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대한애국당은 세월호 천막은 허용하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런 입장입니까, 최 반장? 일단 서울시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서는 이미 1,8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받은 바 있다라는 건데요. 또 2014년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 동 가운데 이 11개 동은 당시 정부 요청에 따라 행안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유족들에게 지원한 천막이었지만 나머지 3개 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이 변상금을 따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시간이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소식은 내일 저희가 회의 때 다뤄보죠.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발언 여진, 홍준표, 보수품이 1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 얼굴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이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평화당이 유성엽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 또 오신환 의원이 내일 모레 원내대표 선거에서 맞붙을 예정이죠.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원내부대표 9명을 새로 임명한 건데요. 자, 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에 박찬대, 정춘숙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김영호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고 10일에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원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자, 면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표창원 의원도 있고요. 또 재윤경 의원, 박병미 의원 등도 원내부대표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의사일정 조정 등 다른 당과의 실무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죠. 원내 수석부대표. 자, 원내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인데요.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이원욱 의원, 재선 의원이고요. 또 국회 산자위, 국토위, 기재위 등을 거친 당내 경제통으로 통합니다. 자, 이원욱 의원은 협치의 대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소감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대표님, 수석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뿐이 없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야당이 국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꾸려진 민주당 원내대표단 오늘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도 자주 만나겠다고 이인영 원내대표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언제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밥을 잘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밥 먹듯이 만나면서 서로 소통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두 사람의 첫 만남 때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JTBC 드라마 제목을 빗대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말해서 잠깐 화제가 됐었는데 이 언급 때문에 국회에 때 아닌 밥 누나 바람이 분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이인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난 자리에서는 급기야 밥 잘 사주는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그랬더만은 누나의 위치를 선점해가지고 그 좋아. 누님 모시고 가난한 집의 장으로서 부흥시키는 여당 대표니까 도리가 없다. 국제 단체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다. 밥 잘 사주는 할아버지 역할을 틀림없이 잘할게. 네, 다시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시종일관 두 사람 중간중간 미소까지 보이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함께 헌화도 했습니다. 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대화 내용도 살짝 공개했습니다. 소소한 얘기 했는데요. 종교가 뭔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화쟁, 원흉 회통, 그 뜻이 뭔지, 그리고 그 회통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것도 찾아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주고, 그런 좀 소소한 과정들이었고, 국회 정상화 관련한 이야기 이런 것을 한 건 아니었죠. 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원내대표 새로 뽑았거나 뽑을 예정입니다. 우선 민주평화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했습니다. 유성엽 의원과 황주홍 의원 경쟁 끝에 당내 선거는 나가기만 하면 떨어진다는 삼선 의원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위원 나가도 떨어지고 이런 원내대표 나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모처럼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한번 당내에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1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치열한 원내 투쟁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확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일 모레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상대로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관악 갑을 국회의원이 나란히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혁신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저의 쓰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거듭남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용감하면서도 겸손한 리더십으로 통합과 혁신의 미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바꿔야 삽니다. 오신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두 사람의 출마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일단 임시 봉합은 됐지만 바른미래당의 계파 갈등 여전한 상황이죠. 이번 선거는 사실상 계파 간 당권 경쟁이나 다름없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공조, 탄력을 받을지 난항을 겪을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 한번 보고 가죠. 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민주당 38.7%로 여전히 1위입니다. 자, 한국당 34.3%네요. 자, 그런데요. 이 비슷한 기간 실시한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러 조사와 비교해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앞선 조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만 유독 두 조사 간 격차가 큽니다. 대략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눈에 띄는데요. 무당층도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자동응답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리얼미터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갤럽의 조사 방법 차이에서 이 같은 격차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한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평화 새 원내대표 유성엽, 바른미래 김성식, 오신환 2파전. 네, 여야 5당 중에 지금 3당의 경우가 이번 주에 원내대표가 다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국회 정상화가 좀 물꼬를 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한국당 장외에 나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회 정상화에 불씨가 좀 살아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청와대 발제에서 저희가 간단히는 얘기해봤지만요. 관련한 추가 속보도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짚어보면요. 지금 여야정 협의체 논란이 이제 국회 내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로 한정하자는 게 또 한국당 등의 주장인 거죠? 예, 한국당 이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만 한정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꾸려야 한다, 이렇게 연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의식 끝나고 여야정 협의체는 당연히 원내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 다시 한번 앞서 그 입장을 강조를 했죠. 자, 현재와 같은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우린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5당으로 출발했는데 이걸 3당 중심으로 운영하자고 하니 고민스럽다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전국이 더 꼬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관련 입장을 오전에 내놨는데, 청와대 측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진 협의체로서 그 원칙적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런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1대1로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 얘기대로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 얘기를 아까 저희가 앞서 청와대 발제 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한국당이 추가로 내놓은 입장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하면, 먼저 문 대통령이 2주년 대담에서 5당 대표 만나자 했고, 한국당이 1대1로 만나자라고 했고, 오늘 청와대가 5당 대표 먼저 만난 다음에 1대1 만남을 또 갖자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에 그렇지 않겠다, 무조건 1대1 회담부터 하겠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1대1 회담이라는 간명하고 빠른 길을 두고 5당 회동 후 1대1 회담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청와대의 명분 쌓기나 정치공학적 접근을 위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당분간 국회 정상화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각차가 크네요. 네. 자, 문희상 의장 주재로 오늘 이른바 초월회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초월회 모임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도 참석을 안 한 거죠? 예, 뭐 황교안 대표 지금 민생투쟁 대장정 이른바 네. 예, 그걸 지금 하고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없었지만 황교안 대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 장외투쟁은 하시더라도 5당 대표단 모임은 참석해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국회를 보이콧해서 장외로 진출해서 이 참 씁쓸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하자는 것인 만큼 모두 한자리에 앉을 기회가 오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문희상 의장은 민생 현안이 한둘이 아니고 추경안 등 줄줄이 할 일이 태산인데 국회가 처리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여야 대표들은 여야 대표회담과 또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3당 체제로 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참석한 여야 대표 대부분이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요. 민주당 소식 하나만 더 다뤄보면은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첫 출근을 했다고요? 네, 뭐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건 아닌데요. 오늘 공식 행사는 김민석 전 원장 이임식이었습니다. 이임식 참석으로 오늘 사실상 첫 출근을 한 건데요. 양정철 원장은 신임 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돌아오는 총선에서 이 정책과 인재로 승부해야 한다고 본다. 이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은 연구원 조직 자체를 모두 바꿔서 사실상 총선 전진기지로 이 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선에 대비한 공약 준비, 인재 영입 등의 실무를 맡아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에는 이철희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 조만간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 회의에서 건의드리고 제가 받아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양정철 원장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로 가름을 했습니다. 전임 원장인 김민석 전 의원은 이미 정치를 시작한 고향인 영등포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이 서울 영등포 을 지역에서 내년 총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역 지역구 의원인 신경민 의원과의 공천 과정에서 벌써부터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5당 대표 회담 등에 대해서 워낙 지금 청와대하고 또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잘 조율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관련 속보 저희가 챙겨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바른미래는 2파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여행 중에 무장단체에 피랍됐다 구출된 장모 씨가 이르면 오늘 중에 파리 소재 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입니다. 외교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장 씨는 조기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 씨는 어떻게 해서 무장단체에 피랍됐던 걸까요? 외교 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월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세네갈, 말리를 거쳐 4월 초에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했다가 4월 12일에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고 합니다. 언니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취한 게 3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장 씨와 미국인 여성 1명 그리고 프랑스인 2명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프랑스군에 의해서 구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alheureusement, même si l'opération a été menée de façon exemplaire, très professionnelle et héroïque, deux de nos soldats sont morts. Il sera rendu un hommage solennel mardi aux Invalides, à Cédric de Pierrepont et Alain Bertoncello. Ils ont fait leur devoir, ils ont accompli leur mission. Et la France est fière d'eux. 인질은 무사히 구출됐지만 프랑스 내 여론 좋지 않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을 간 무모한 여행객 때문에 군인이 희생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우리나라는 부르키나파소 지역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장 씨가 들어가려고 했던 베냉에 대해선 여행 자제 등 권고 조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지난 1월부터 체류했다는 말리는 철수 권고 지역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행경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남색경보는 여행 유의, 2단계 황색경보는 여행 자제, 3단계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는 여행 금지입니다. 자, 1단계부터 3단계는 위반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만 4단계 흑색경보에서는 여행은 여권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여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한편 바른미래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피랍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장 씨가 가족들에게 거처를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무장단체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랍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외교당국의 여행 경보 상황을 적절하게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피랍 사건이 발생한 곳은 여행 자제 지역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여행 경보 상황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장 씨에게 긴급 군안 활동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항공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좀 더 정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과 베냉에 대한 여행 경보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각국의 정치, 안보 상황에 맞게 여행 경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여행 경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촛불 리뷰 시작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모레 15일로 일단 예정된 버스업계 총파업 문제를 논의합니다. 회의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주재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버스 파업 관련 속보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차례로 구속된 데 이어서 내일은 빅뱅의 전 멤버죠. 승리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승리는 성매매와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을 맞아서 내일 앤드루 왕자가 하회 마을 등 안동 지역을 찾는다고 합니다. 앤드루 왕자는 어머니가 방문했던 발자취를 따라서 하회 마을, 농산물 도매시장, 또 봉정사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내일은 무대를 충청권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갑시다. 앤드루 왕자가 찰스 왕세자 동생인가요? 차남이죠, 그러니까 차남. 맞아요. 예.